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의 뉴욕 특파원 김웅록입니다. 2월 13일 월가 위클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1월 CPI가 발표됩니다. 1월 CPI와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1월치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알게 해주는 지표일 텐데요. 대표적인 지표일 텐데 지금 이제 타이밍이만큼 연준의 긴축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중단이 더 가까워지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CPI가 나오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잃어가는 모습인데요. 그게 또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시간은 CPI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좀 힘을 잃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주간 1.1% 하락했습니다. 2023년 들어가지고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0.2%, 그리고 나스닥은 전주 같은 경우는 3.3%가 올랐었는데 지난주는 2.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하락으로 5주 연속 상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 지수가 동시에 주간 하락한 것은 12월 이후에 약 2달 만입니다. 하락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금리 걱정, 물가 걱정, 그리고 이제 실적 걱정, 이 세 가지인데요. 금리 걱정과 이제 물가 걱정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이 영향이 컸습니다. 파월 의장이 6월 FOMC 이후에 지난주에 또 외부 발언에 나서서 인터뷰에 대담을 하면서 이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다르게 받아들여졌죠. 인플레이션은 시장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직선적으로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당일에는 증시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희한하게 그날 이후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물가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뜻을 이제 시장이 조금 알아가지 않았나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강경 발언을 좀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월러 이사의 발언을 좀 보면 일부 전망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발언한 점이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은 이제 원래 최종 금리가 5.0%로 보다가 지난주 기점으로 이제 5.25%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연내 인하 전망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월 정도에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던 게 12월로 밀렸을 뿐 연내에 떨어진다라는 전망은 그대로입니다. 실적은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도 있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현재까지 S&P 기업 중에 이제 한 60% 정도가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 이 중에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곳이 69% 정도입니다. 근데 이 비율, 어닝 비트를 기록한 비율이 5년 평균 77%였는데 69%면 이렇게 조금 못 미치죠. 실적이 5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좀 미치지 못한다 정도가 이제 객관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곳 중에 1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58개 기업이 적지 않은 수죠. 1분기에 실적이 더 하락할 것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준 곳은 13곳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1분기까지 별로 실적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CPI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 일정 중에 13일 월요일과 14일 화요일 현재 시간 기준입니다. 일정을 좀 따로 떼놓은 건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란 거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일정을 좀 정리를 한 것이고요. 13, 14일 중에서는 아무래도 1월 CPI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CPI는 이제 1월 CPI가 10월 이후로 이제 둔화가 좀 기대 이상으로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좋아했었는데 10월 이후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둔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전년 12월에는 전년 대비로 일단 보면 6.5% 상승을 했는데
1월에는 6.2%로 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둔화되긴 둔화되죠. 그렇지만 이제 둔화 폭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원 CPI도 5.7%에서 5.5%로 전년 대비 오름폭을 줄어들 수 있는데요. 월별로 보면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CPI 수치는 전월 대비로는 12월에는 0.1% 상승했지만 1월에는 0.5%로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0.4%로 이제 전월 대비 기준 개선이 없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더욱 상승폭이 커지는 것이죠. 왜 오르냐? 이렇게 보면 휘발유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나임 중고차 지수를 보면 12월에 소폭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에 1월에는 이제 2.5% 상승했는데요. 이게 중고차 시세는 바로 1월에 반영되지 않고 1, 2개월에 반영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2월에 이미 소폭 상승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1월 CPI에는 상승분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휘발유 가격도 이제 12월에는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 근처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뭐 배럴당 $2 때도 보였는데 요즘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1월 초에 평균 3.4달러 배럴당 수준으로 보이던 게 지금은, 한 달 전에 3.2달러 수준으로 또 보이던 게 지금은 이제 3.4달러 수준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 결과 CPI가 좀 오를 것이다. 근데 이제 금방 12월 CPI를 제가 월간 기준 0.1%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캐치하신 분은 캐치하셨겠지만, 원래는 이제 12월 CPI가 0.1% 전월 대비 하락했었다. 이렇게 처음에 발표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계절 조정, 월별, 전년 대비는 이제 1년 거니까 계절을 조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전월 대비 지수는 이제 계절 조정을 하는데, 계절 조정을 할 때, 사용하는 계절 조정 개수를 좀 바꿉니다. 이번에 바꾸면서 12월이 마이너스 0.1%가 아니라 0.1%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PI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고 하고 즐거워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2월 CPI가 전월 대비 이제 드디어 하락했다. 이번 긴축 중에 긴축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했던 것도 큰 원인이었는데, 큰 배경이었는데, 하락은 없었던 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의 부담이 조금 되는 거죠. 전체 흐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만 1월 CPI가 전망치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좀 상승한 0.5% 오르는 걸로 나온다면 12월도 올랐고, 그리고 1월도 더 오르고, 이렇게 해서 3개월 평균 수치가 오르는 겁니다. 이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둔화된다,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1월 뉴욕 증시 랠리의 바탕이 됐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도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CPI 월별 상승률을 따로 뽑아놓은 건데요. 만약에 0.5%로 오르면 이렇게 10월 0.5%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10월을 제외하면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시장의 인플레이션 자신감이 1월 같지 않다라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미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전망치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 스왑이라는 걸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채권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게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 중에 이제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을 보장해주는 물가 연동 채권이 있고, 일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만기가 같은 일반 채권과 물가 연동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물가 연동 채권은 이미 원금의 인플레이션만큼 보장을 해줬으니까 수익률이 좀 낮을 겁니다. 그냥 일반 채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높겠죠. 그러면 그 사이의 차액만큼이 물가 연동 채권이 보정받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치고 보는 건데, 시장이 그걸 어떻게 봤나? 1월 9일에는 1년 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일까? 이걸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로 보면 1.63%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연준의 목표가 2%인데 2%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2월 11일 이 정도 현지 시간으로 기준으로 본 걸 보면 2.6%입니다. 한 달 만에 1%포인트 정도 상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1년 뒤면 연준의 목표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봤던 게 이제는 2.6% 이렇게 된 겁니다.
1월 랠리 당시에 시장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현재 자신감이 다소 둔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난주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그 시점과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 변하는 것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은 2.6%로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 수준이 전망이 유지될까? 근데 이것도 연준의 전망보다 낙관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년 뒤에 2.6%면 연준의 목표가 2%니까 거의 1년 뒤면 그 긴축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는 2024년 또는 2025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뜻은 이 윌리엄스 총재가 보기에는 긴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2%가 물가가 2%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시기가 1년 뒤가 아니라 내후년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장 전망하고는 약 1년이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월가의 베테랑들도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 있게 방향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다만 이제 월가의 인플레이션 관련 전망을 하나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블랙록 자산 운용 규모가 이제 1경원이죠.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5년간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안 떨어진다라고 보는 쪽은 이런 그 관점도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좀 과장됐다기보단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 수준이고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나 이런 데는 또 내년 하반기면 2% 올 4분기에 2% 중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물론 있습니다. 갈리는 시기죠. 지금이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1월 CPI 중에서도 이제 근원 상품 물가, 지금은 이제 상품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득을 보는 게 있는데, 상품 물가가 흔들리면 이게 또 연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의 최고 미국 이코노미스트 애나원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 상승, 그리고 서비스 물가, 상품 물가 둔화 속도 하락,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정점에 대해 연준이 전망한 수준이나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높아진다는 건데, 연준이 전망하는 수준은 이제 5.0에서 5.25죠. 시장도 지금 5.25에서 5.25로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애나웡 이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거는 시장이 전망하는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5.2에서 5.5%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시장은 조금 기준금리 전망치를 올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시장이 전망하는 곡선인데 2023년 12월이 되면 이쯤일 거다, 2022년 3월에는 기준금리가 이 정도일 거다, 이걸 전망한 건데, 하얀 선이 2월 초에 전망한 거거든요. 2월 3일의 전망은 이 정도, 정점이 5% 살짝 넘는 수준이고 이만큼 떨어질 거다 봤는데, 파란 선을 보시면 2월 10일에 이르러서는 이미 정점이 5.2% 가까이 바로 밑에까지 올라왔다가 마무리가 되는 올해 연말에도 4.7%를 넘어서는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올라왔죠. 기준금리의 전망치가 높아졌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었죠? 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월가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은 5.25, 5.5%가 아니라 6% 전망하는 옵션 거래도 벌써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권과 옵션 시장에는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준금리 전망 이런 거를 높여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아직 덜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이런 건 이제 연착륙 경착륙 논쟁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지고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연착륙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연착륙 가능성은 현재 반반 이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파월 의장이 지난 FOMC랑 지난주에는 했던 발언이 현 시점 상황을 좀 그대로 요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은 시작됐다. 그렇지만 갈 길이 멀다. 오래 걸린다.
그렇지만 연착륙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이제 1월 CPI 지표 이번에 나오는 거는 연초 이제 가중치 조정 작업을 하는데요. 노동통계국이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연초에는 CPI의 연초 가중치 조정 작업을 합니다. 항목별로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둘 부분, 뺄 부분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난해까지 2019년 소비 패턴이 기준이 됐고 올해는 2021년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에너지는 이렇게 가중치가 좀 낮아집니다. 중고차 트럭도 좀 낮아지고요. 주거비 비중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는 이제 좀 기관마다 분석이 다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1월 수치가 새로운 기준으로 측정하면 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다른 월가 기관이나 국내 증권사 이런 레포트도 좀 보니까 1월에 좀 더 높게 나온다고 보네요. 그래서 정확한 영향은 뭐 기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뭐 지금 자동차 가격 좀 올랐고 그 에너지 가격 올랐는데 이 비중이 줄면 1월 달에는 가중치 비중이 줄면 1월 달에는 이번에 뭐 오른 게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낮아진다라고 보는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그 분석도 설득력이 있는데 또 뭐 이제 렌트비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높게 나오니까 이 비중이 높아지면 또 높게 나온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보면 되는데 결국 추세적으로는 똑같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소매 판매, 지역 경기 위축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 같고 PPI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이제 노랜딩 전망인데요. 오늘 뭐 그 닉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팀 밀하우스 기자도 노랜딩 이야기를 좀 적었던데 서울경제도 한번 그 지난주에 노랜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기사를 한번 뭐 찾아서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5일에 발표된 소매 판매는 11월 쇼핑 시즌, 연말 12월 쇼핑 성수기 다 마이너스였죠. 근데 1월 들어 드디어 이제 1.9%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게 자동차가 판매가 잘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영향인데, 소매 판매가 잘 되면 이제 소비 지출이니까, 미국 GDP의 3분의 2죠. 그러니까 1분기 GDP도 긍정적인 영향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노랜딩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고용이 좋았죠. 1월 고용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GDP도 1월 달에 좋다면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노랜딩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노랜딩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경기 둔화가 아예 오지 않고 다시 성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경착륙이나 연착륙은 일단 좀 하락을 하는데 노랜딩은 경기 둔화가 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좀 보통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경우에는 수요가 유지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고 하는 이유가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잡으려는 건데 경제가 좋아서 수요가 유지된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떨어지지 않는 대신 인플레이션도 계속되고 연준의 통화 긴축도 계속된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노랜딩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 이제 뭐 제일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이제 주요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던 곳이 JP 모건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이미 노랜딩 시나리오를 2023년 미국이 맞을 수 있는 의외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렇게 집었습니다. 집으면서 했던 게 이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늘고 경기가 좋아서 그러면 소비 지출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된다. 그러면 임금이 또 오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도 그렇다고 연준이 긴축 주기를 끝내지도 않는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JP 모건이 본 노랜딩 시나리오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증시에 좋지 않겠죠. 이제 아폴로 매니지먼트입니다. 하나 빠졌네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주가에 안 좋다라고 봤습니다. 노랜딩이면 경제가 둔화하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연준 통화 정책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다. 다시 멈췄다가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지난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불안할 때 그 증시가 어쨌느냐 봐라, 불안했지. 올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랜딩이 온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랜딩도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경착륙, 연착륙, 노랜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왜냐면 지금 뭐 노랜딩은 경제가 일단 좋다는 게 전제인데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를 봐도 이렇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택시장 경기만 해도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16일 날 나올 이제 주택시장 지수, 이제 건설 업체들, 건설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체감 경기를 보면, 오르긴 올라요. 1월 35에서 2월 37로 오르긴 오르는데, 기준치 50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도, 1월 주택 착공도 계속 떨어지고요. 지역 경기도 이번 주에 2개 나오는데요. 뉴욕주 경기,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 경기, 이렇게 각 지역 연원이 발표하는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하락 국면을 유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가 GDP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노랜딩 시나리오 전제가 유지될지 그런 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PPI도 발표되는데요. 전체적인 양상은 CPI와 비슷합니다. 월별로는 이제 더 오르고요. 전년 대비로는 감소합니다. 월별로는 좀 많이 오릅니다. 12월은 마이너스 0.5였는데 0.4%로 뜁니다. 보통 PPI는 이제 CPI의 선행지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월 PPI가 좀 오르면 1월과 2월 이런 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계속될 텐데요. 지난주에 발언했던 분들을 제외를 하더라도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 중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연준 통화정책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올 거고요. 올해 투표권은 없지만 또 매파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더 매파일 수도 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토론회와 연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